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 대신 셰너헨 장관을 대행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셰너헨 장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반도에 큰 위기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대화보다는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관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2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셰너헨 지금 부장관인데요. 이제 뭐 청문회 거치면 장관이 되겠지만 이분이 이제 경력을 보니까 공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사일 전문가고 그다음에 보잉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보잉은 전투기 무기 파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 독보적인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군수산업체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써먹을 무기들 한번 해야 될 텐데 보잉은 어떻게든지 한번 써먹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셰너헨 부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고 나면 자 이제는 뭐 군사 옵션이다. 한번 그동안 우리가 모아놨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퍼부어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하고 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하고 이제 국무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제 외교부인데 이 국방부와 국무부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예. 이건 어디 나라 마찬가지죠. 외교부는 이제 외교를 하는 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방부는 이제 군사 전략, 국방 정책을 논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보다는 국방부가 강성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체질적으로 본다면. 그 국방부의 문화라는 것이 군사 문화이잖아요. 군사 문화는 전쟁하는 문화, 그렇죠. 이 전투하는 문화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무부보다는 국방부 쪽 인물들이 강성일 가능성이 일반론적으로 보면 많다라고 보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 지명, 그냥 내정된 분이 바로 이제 현직 부장관인데 이 셰너헨 장관 지명자는 보잉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아주 그 전문 경제인인 것이죠. 이분이 이제 작년 7월 달에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부장관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국방 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반 정도 이제 국방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상당히 유능한 그런 인사로 이렇게 평가받는 걸로 보고 또 이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가 본인을 부장관으로 앉혔고 지금 다시 이제 장관직으로 이제 내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교로운 점은 본인이 상관으로 모셨던 이제 매티스 장관의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도 물론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미국의 국가이, 미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안보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이 국제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군사 훈련을 중시하고 또 군사적인 동맹의 의미와 역할을 중시하고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미국의 국방 문제를 다룬 사람이거든요. 그 밑에서 이 셰너헨 부장관도 일을 배워왔기 때문에 충성심과 그리고 전문적인 미 국방부 관료들이 보는 안보 현실 사이에는 일정 수준의 갭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다. 그런 측에서 본다면 일견 트럼프의 강한 그런 매파적인 성격을 추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매티스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일해온 정치적인 환경하고 셰너헨이 일하게 되는 정치적인 환경으로는 이제 반대예요. 지금까지는 공화당 중심의 정치였잖아요. 상하원 모두가. 근데 지금은 이제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셰너헨 부장관이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도. 네. 트럼프 한 사람만 쳐다보는 이제 정책을 건의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본다면 본인이 이제 어쨌든 간에 보잉사는 미국 최고의 전 세계적인 수준의 군수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무슨 전쟁이 나면 야 미국 군수업체만 이거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한탄의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 미국의 군수 산업에 어느 정도로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정책적인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가 민주당의 상당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강성 일변도의 한반도 정책 이런 거를 끌고 가기는 많은 제약 요인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셔네현이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국방장관이 되잖아요. 사실 미국 국방장관은 전 세계 국방장관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 이상의 그런 국가 안보, 이런 세계적인 평화, 안정 이런 데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런 외교적인 국제적인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셔네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즉흥적인 성격에 따른 어떤 그 정책의 구사 이런 것보다는 이 동맹국가의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되고 미국 내 정치 세력 특히 민주당과의 정책적인 조율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2019년도 한반도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대화는 끝났고 대결로 간다. 북폭, 또 레짐 체인지, 여러 가지 뭐 쌍코피 작전, 그동안 미국이 준비했던 군사 옵션들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금과 같이 이제 대화의 틀 속에서 이 북한 핵 폐기 문제가 남북 간이든 뭐 미국 간이든 그렇게 쉽게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더 힘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미국 내 고위 인사들, 전직 고위 관리, 그리고 현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 이러한 비관론에 힘을 상당히 싣고 비관적인 그런 상황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이번에 비건 그 미국 특별 대표가 서울에 와서 북한한테 준 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허락하겠다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을 허락하겠다. 또 아니면은 미국 시민들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금지 조치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유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와서 공개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 내에서 비관론이 아주 갑자기 이렇게 부각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뭐냐면요. 북한이 며칠 전에 조선 신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 폐기는 미북 정상회담 어디를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미북 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 핵을 폐기하라고 하지 말고 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을 먼저 없애라. 그걸 없애야만이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뭐라고 보면 이거 봐라. 김정은이는 북한 핵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결국은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무슨 미북 간에 2차 정상회담 하느냐. 정상회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렇다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화염과 분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대응할 시간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한 그런 그 플랜 B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이제 외신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얘기는 이 셔너헨이 보잉사의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산업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로비에 얽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타내고 있지만 보잉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 지금 로비를 할 텐데 그건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북폭이 염두되고 있는 로비 아니겠습니까? 셔너헨은 또 거기에 충실히 자기 업무를 수행할 테고 그래서 2019년도 굉장히 위험한 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지명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그리고 또 미국 내 정가 그리고 조야의 전문가들이 김정은이의 비핵화 약속은 이제 물 건너갔다. 사실상 비핵화 진도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플랜 B를 준비하라. 이런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다 보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로지스틱스, 지금 얘기한 대로 보잉사가 됐든 다른 로키드사가 됐든 이런 군수산업체의 로비력도 미 정부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전에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하고 달리 대선 캠프 때 헌 그런 공약들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멕시코 이민 그런 행렬 이것도 뭐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취업 외국인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무역 저기 할 경우에는 무역 보복을 또 가장
가차없이 하거든요. 그럼 군사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약 중에 하나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 국익만을 우선시한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과거 공화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개입주의는 지양하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사활적으로 걸려져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있는 그 분쟁 당사국들이 자기네들을 해결하라. 미국 달러 쓰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계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볼 때 이거 한국 김정은 이대로 놔둬서는 미국 본토로 ICBM 쏠 수 있어. 이건 막아야 돼. 내가 먼저 군사적인 옵션을 동원할 수 있어. 그래갖고 실제로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논의했는데 매티스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환경이 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시리아에서 지금 아주 막 전격적으로 철수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간에서도 또 철수하자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그 개입주의를 지향하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트럼프의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중동과 같은 전쟁의 성격으로 또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는 중동적인 핵이 없잖아요. 핵 가지고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물론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핵을 먼저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미국밖에 없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60, 7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전쟁론의 기본 스타팅 포인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작년까지만 해도 코피작전, 참수작전 해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을 들이밀어가면서 김정은이를 핵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해상 봉쇄, 해상 차단. 이것도 엄청난 군사적으로 그렇죠, 동원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해상 봉쇄, 해상 차단. 왜냐하면 전면전의 위험성이 있는 밀리터리 스트라이크보다는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을 통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그런 무기 거래 활동이라든가 또 외화, 또 원유 선적 이런 게 유엔이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품목의 통제 이런 거는 또 철저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어떤 공중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는 작년하고 또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군사 옵션이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트럼프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지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플랜 B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강하게 다시 한다든가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필요할 때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벼락 끝쪽 손을 놔가지고 미국의 의지를 실험하려고 들 때 그럴 때는 전략 자산 전개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위협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면적인 스트라이크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밀리터리 스트라이크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래도 플랜 B를 준비하기 위한 인선으로서는 지금 이 셰너헨이 아주 적격이다. 그렇다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네. 본인이 그런 그 제조 분야에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업이죠, 영업. 이런 네트워크를 담당한 수석 부사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군수 차원에서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은 다른 어느 국방 관료보다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 정권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군사적인 어떤 공격 옵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 사령관은 전작권을 아무리 미국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합의하에 그렇죠. 오케이 하지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 정권이 군사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 위협을 준다. 현 정권이 앞장서서 말리겠죠. 이 셰너헨 부장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자기가 장관이지만 장관이 이제 다시 되겠지만 또 돌아가야죠, 보잉으로. 보잉에 30년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다시 보잉 들어가죠. 미국 같은 경우 국방부 군부에서 일했던 고인사들이 이런 군수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그 배운 지식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잉사가 당연히 모셔가겠죠. 고문 이런 걸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주군사령부는 이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쟁과 관련해서 군수산업과의 이해관계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거는 본인이 자제를 많이 하겠지만은 이런 우주군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방 전략상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만약에 배정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게 모르게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본인사에서 많은 또 이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하겠죠. 예. 불가피하게. 어쨌건 2019년도는 굉장히 좀 위험한 해가 되겠다. 미국도 미국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북한은 계속 지금 뭐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결 국면으로 갈 수뿐이 없다. 뭐 대화 모드에서 이제 대결 모드니까요. 2019년도는 위기의 한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예. 13,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15,000명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참 이 군사 분야,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느낌은 딱 옵니다. 보잉 출신의 사람이 들어와서 국방부 장관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 도움을 주는 로비에 더 적극적으로 뛰지 않을까? 내년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러다가 한반도가 정말 참화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